네, 안녕하세요. 에듀윌 물류관리사 화물운송론 강의를 진행하는 김필주 교수입니다. 26회 물류관리사 시험이 이제 끝났죠. 오늘은 이 26회 물류관리사 중에서 이 화물운송론 강의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화물운송론 문제는 이번에 뭐 너무 어렵지도 않고 뭐 너무 쉽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이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아마 쉽게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41번부터 하나씩 해설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41번 화물운송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자, 화물운송의 3요소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링크, 그 다음에 모드, 그 다음에 노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기억, 링크, 모드, 노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니은의 로드는 뭐냐? 로드는 우리가 적재라고 합니다. 적재. 그래서 뭐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화물을 실는 것을 로드라고 하고요. 레이트는 운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물을 보낼 때 뭐 자동차를 이용하든 뭐 도로 운송 외에도 뭐 항공 운송을 이용하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는 레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화물 운송의 3요소가 아니고 3요소는 링크, 모드, 노드다. 그래서 링크는 뭐냐? 운송 경로. 그 다음에 모드는 뭐예요? 운송 수단이죠. 그 다음에 노드는 운송 연결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송을 하려면 어떠한 운송 경로로 갈 것이냐? 가령 A에서 B로 운송을 할 때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해서 B에 도달할 것이냐라는 게 링크고, 모드, 운송 수단은 우리가 갈 때 뭐 차에 실을 건지 아니면 철도에 실을 건지 이렇게 운송을 해주는 수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운송 연결점은 이렇게 각 운송 장소, 이것들을 운송 연결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디귿, 리을이죠. 자, 42번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운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운송의 특징을 알고 있냐라는 거죠. 자, 1번 운송은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있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물품을 이동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장소적 효용이 있다라고 하죠. 운송은 장소적 효용이 있다라는 큰 특징이 있는데, 이게 바로 풀었으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운송 중에 있는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기능이 있다. 자, 우리가 차량에 실어서 만약에 화물을 보낼 때 이 보내는 동안 이 차량에 보관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일시적 보관 기능이라고 하고, 요거는 우리가 시간적 효용이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운송은 주요 가장 큰 효용은 물품을 이동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장소적 효용이 있다라고 배웠지만, 또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기능,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기능인 이 시간적 효용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3번 운송 효율화 측면에서 운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빈도 소량 운송을 실시한다. 자, 운송을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측면, 효율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운송을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경제적으로 운송을 한다는 게 우리가 운송이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운송 비용을 절감한다, 즉 경제적인 운송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빈도 소량 운송을 실시한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조금씩 실어서 자주 운송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운송을 하려면 우리가 운송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차량을 대형화해서 물량을 최대한 많이 실어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갈 때 자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기름값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갈 때 차라리 이 화물 자동차 혹은 이 운송 수단에 물량을 최대한 꽉꽉 실어서 최대한 빈도수를 낮춰서 운송해야 되는 게 이 경제적인 운송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빈도로, 즉 빈도가 많게끔 자주 운송하고 조금씩 실어서 나르는 운송은 이 운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빈도 소량 운송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웠어요? 이거는 운송의 환경적인 변화, 이런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즉 우리가 전자상거래가 발달해서 뭐 쿠팡이라든지 쓱닷컴이라든지 마켓컬리에서 우리가 소량씩 주문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운송은 다빈도 소량 운송이 많아진, 즉
택배 배송이 많아진 시대라는 거지. 이게 운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송 효율을 위한 측면에서 이러한 방법이 사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운송 변화 측면에서 다빈도 소량 운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화 측면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4번, 운송은 장소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우리가 위에 1번과 2번에서 봤던 내용이죠. 자, 5번, 운송 효율화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확대시켜서 시장을 활성화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니까 여러 장소에 어디에 위치해 있든 우리가 빨리빨리 이 물품을 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지와 소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확대시켰고요. 그리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운송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이 유통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다음 43번 볼게요. 운송수단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화물을 운송할 때 운송수단을 선택해야 되죠. 자,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죠. 바로 이 화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운송수단의 특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운송수단의 특성.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물을 다른 장소, 뭐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보내고 싶은데 어떤 운송수단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먼저 보내는 화물이 어떤 화물이냐. 이게 운송의 신속성을 요하는 화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비행기를 선택할지 뭐 자동차를 선택할지 이렇게 운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물의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운송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운송수단이 뭐 빠른지 혹은 뭐 이용하는데 편리한지 이런 것들 다양한 운송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운송수단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기억. 화물 유통에 대한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운송수단별 평가 항목의 내용을 검토한다. 당연히 이 화물 유통의 환경을 체크해야 되고 이 운송수단별 평가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운송수단을 선택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내용이죠. 자, 니은 운송수단의 특성에 따라서 최적 경로, 배송 빈도를 고려하여 운송 계획을 수립한다. 당연히 맞겠죠.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운송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디귿. 특화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선택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자, 특화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뭐 일반적인 이런 선택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차별화된 이 선택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배송이 없던 시대, 그럴 때는 당연히 그냥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이렇게 받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새벽 배송이 생기면서 새로운 운송의 기준이 생겼겠죠. 이 새벽에 배송하려면 야간에 우리가 물품을 또 분류해야 되고 적재도 해야 되고 하역을 해야 되고 새벽 시간에 뭐 운송할 사람을 구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고객 만족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맞죠? 우리가 물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운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예요? 고객 만족도를 올리면서 경제적인 운송을 한다.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죠. 자, 미음. 운송비 부담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운송비 부담력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운송비 부담력을 또 기준으로 우리가 뭐 운임을 책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임 부담 기준 이런 게 이 운송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 각각의 운송비를 부담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운송 수단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44번 볼게요. 운송 수단별 비용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송 수단별 우리가 어떤 운송 수단을 선택할지 할 때 이 비용을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저렴한 비용을 선택해야겠죠. 물론 뭐 비싼 비용이어도 그게 나한테 더 높은 효용을 준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철도 운송은 운송 기간 중에 재고 유지로 인하여 재고 유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운송 기간 중에 우리가 모든 물품을 운송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물품을 뭐 100개를 운송하고자 하는데 가령 뭐 20개만 운송해야 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 80개는 우리가 보관 창고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관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바로 재고 유지 비용인 보관 비용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나머지 재고들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송 기간 중에 재고 유지로 인해서 재고 유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운송 수단별 운송 물량에 따라서 운송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비교 우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맞죠? 각 운송 수단마다 이 어떤 게 운송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저렴한지 이러한 비교 우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비교 우위에 따라서 우리가 운송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표적인 예가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 그리고 철도를 이용한 철도 운송, 이런 것들이 운송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운송 비용이 저렴하고 그만큼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자, 3번 항공 운송은 타 운송 수단에 비해서 운송 소요 시간이 짧아서 재고 유지 비용이 감소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까 1번에서 봤을 때 운송하고 있는 물품 외 나머지 것들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 비용, 즉 재고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항공 운송이란 거는 비행기로 운송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운송한다는 거는 우리가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거를 다시 돌아와서 빨리빨리 또 가져가서 운송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즉 보관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 유지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4번 해상 운송은 장거리 운송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량 화물을 운송할 때 단위 비용이 낮아져서 자동차 운송보다 불리하다? 자, 아니죠. 자, 해상 운송은 장거리 운송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여기까지 맞는 내용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교역, 이렇게 무역을 할 때는 해상 운송을 많이 이용하죠. 근데 대량 화물을 운송할 때 단위 비용이 낮아진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2번에서 얘기했었죠. 이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은 워낙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위당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송보다 불리하다? 아니죠.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옳지 않은 내용. 자, 5번 수송비와 보관비는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총비용 관점에서 운송수단을 선택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우리가 보관비용, 이렇게 재고유지 비용인 보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외에 우리가 또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운송비용, 즉 수송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막 비행기로 운송한다라고 했을 때 빨리 운송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송비용이 비싸겠죠. 하지만 그만큼 보관비용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겠죠. 뭐 가령 뭐 철도 운송이나 선박 운송 같은 경우에는 수송비용이 저렴한 대신 느리니까 보관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겠죠. 이렇게 두 개는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상쇄해서 예를 들어서 수송비용이 100이 나오고 보관비용이 뭐 20이 나왔다. 그러면 80이 나오는 총 비용은 120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수송비용이 뭐 30이 나왔는데 보관비용이 뭐 70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100이 나오는 겁니다. 비용. 이렇게 두 개의 비용을 더해서 우리가 비용을 산출하게 되고 총 비용, 두 가지의 비용을 모두 고려했다라고 해서 총 비용 관점에서 우리가 운송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4번이 되겠죠. 5번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45번 파이프라인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운송수단 다양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선박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해상 운송, 뭐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는 도로 운송, 이렇게 우리가 모두 챕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이 파이프라인 운송이죠. 파이프라인 운송은 해상 운송과 도로 운송과는 달리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는 겁니다. 해상 운송은 배로, 도로 운송은 자동차로, 뭐 항공 운송은 비행기로 이렇게 우리가 목적물을 나르지만 파이프라인 운송은 이미 그냥 파이프를 설치해 놓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물품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은 뭐 바다를 건너선 설치가 힘들고 뭐 대륙이나 이런 넓은 땅덩어리에서 설치가 쉽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초기 시설 설치비가 많이 드나 유지비는 저렴한 편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파이프를 다 설치할 때 상당히 넓은 규모의 파이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치 비용이 상당히 초기 비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설치하고 나면 뭐 따로 관리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는 저렴한 편이에요. 자, 2번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적인 운송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나 해상 운송처럼 뭐 휘발유를 통해서 뭐 매연을 배출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운송이에요. 자, 3번 운송 대상과 운송 경로에 대한 제약이 적다. 아니죠.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가 파이프를 통해서 뭐 택배 박스를 운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파이프로 운송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액체라든지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 같은 거 최근에 많이 에너지 안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뭐 러시아가 유럽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뭐 액체라든지 기체 이런 천연가스들을 수출하는데 그럴 때 이용하는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운송은 운송 대상과 경로에 대한 제약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액체, 기체 같은 운송 대상물이 정해져 있고 운송 경로도 우리가 바다 같은 데는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륙 같은 데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유류가스를 연속적이고 대량으로 운송한다. 맞는 내용이죠. 유류가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되니까 그리고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대량으로 운송하기에 적합합니다. 자, 5번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밸브를 뭐 열고 잠그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6번 다음은 운송수단 선택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당하는 요건은 우리가 운송수단 선택할 때 아까 어떤 것들을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화물의 특성, 그리고 두 번째, 운송수단의 특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운송수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한 것이냐, 즉 이번에 운송수단의 특성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물류 네트워크 연계점에서의 연결이 용이한가, 즉 연결이 편리하게 잘 되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운송 절차와 송장 서류 작성이 간단하냐, 한마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세 번째, 필요시 운송 서류를 이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결국에는 이 편리함이 증대되는 이 질문들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편리성입니다. 뭐 안전성 이런 거는 우리가 이 해당 운송 수단을 이용했을 때 안전하냐, 뭐 신뢰성은 시간 약속을 딱딱 지키냐, 그리고 그 운송 업체를 뭐 신뢰할 수 있느냐, 신속성은 해당 운송 수단이 빠르게 운송을 해주냐, 경제성 해당 운송 수단이 저렴한 운송 수단이냐, 이렇게 각각의 운송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운송 수단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 47번 화물 운송의 합리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운송의 합리화 방안, 합리화라는 건 뭐예요? 즉 이치에 맞다라는 거예요. 자, 이치에 맞다라는 건 뭐냐? 당연히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다라는 게 이치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객 만족도가, 이용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것은 합리적인 운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서도 배웠었는데 이 합리화 방안을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합리화 방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그냥 이해하면서 푸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수송 체계의 다변화. 자, 우리가 수송 체계가 만약에 다변화되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 다양한 운송 수단을 비교 분석해서 저렴하고 합리적인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화 방안으로 맞는 거겠죠. 자, 2번 일관 팔레트화를 위한 지원. 자, 일관 팔레트화가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 팔레트라는 게 없을 때는 이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 이 화물 운송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은 뭐 박스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뭐 비닐봉지에 보내고 이러면 너무 관리를 하는데 힘이 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팔레트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팔레트라는 거는 팔레트, 우리가 그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 물품들이 팔레트 위에 올려져 있죠. 그게 이제 팔레트인데 팔레트로 운송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한 거예요. 그 규격을 통일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운송 수단을 이용하든 이 파레트로 들어가기 적합하게 사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운송을 하든 이 파레트에서 내릴 필요 없이 그냥 그 파레트 전체를 운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운송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관 파레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교재에서 배운 거는 ULD, 즉 유닛 로드 시스템.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된 규격을 만들어서 운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닛 로드 시스템인데, 파레트와 또 대표적인 예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이 규격을 통일시켜서 배나 뭐 비행기나 이렇게 철도로 운송할 때 손쉽게 우리가 이 화물을 뭐 환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일관 파레트를 위한 지원을 해서 이게 활성화되게끔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운송을 위한 방법이 맞겠습니다. 자, 3번 차량 운행 경로의 최적화 추진. 당연하죠. 이 최적화를 추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로를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자, 4번 물류 정보 시스템의 정비. 자, 물류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물류를 이용할 때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 운송 경로라든지 뭐 운송 뭐 경로 뭐 그 외에도 뭐 물품을 어떻게 하면 적재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 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공해서 운송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자, 5번 운송업체의 일반화 및 소형화 유도. 자, 아니죠. 자, 우리가 운송업체라는 거는 소형화되면 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대형화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한 번에 운송할 때 최대한 많이 실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우리가 저렴한 운송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형화를 유도한다? 그럼 아니겠죠.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합리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이 철도와 화물자동차 운송의 선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로 운송과 철도 운송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자, 1번 장거리 대량 화물은 철도가 유리하다. 맞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장거리를 간다든지 혹은 더 많은 물품을 실을 때 더 유리한 것은 이 철도 운송이 더 유리하다, 더 저렴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2번 근거리 소량 화물은 화물자동차가 경제적이다. 맞죠? 우리가 짧은 거리 혹은 화물의 양이 적으면 오히려 이 화물자동차 도로 운송을 이용하는 게 저렴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3번 채트반 공식은 운송 거리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과 철도 운송의 선택 기준으로 활용이 된다. 자, 우리 채트반 공식이란 뭐예요? 도로 운송이랑 그 다음에 철도 운송을 우리가 둘 다 이용을 할 때 어느 지점까지는 도로 운송을 이용하면 좀 경제적이고 어느 구간 이후서부터는 철도 운송을 이용해야 경제적인지, 이 공식 거리를 산출하는 공식이 바로 채트반 공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채트반 공식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비용이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도로 운송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철도 운송은 이렇게 좀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도로 운송, 이것은 철도 운송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거리일수록 철도 운송이 더 저렴한 거겠죠. 자, 만약에 거리가 이 정도다라고 하면 철도는 여기서 비용이 나오는데 도로는 더 높은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도 운송이 더 장거리일 땐 유리하다라는 건데, 채트반 공식을 통해서는 이 만나는 지점을 구하는 겁니다. 이 만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뭐 70km다라고 하면 이 70km 밑에 가기 전까지는 비용이, 이 Y축이 비용이죠. 비용이 어디가 더 밑에 있어요? 바로 이 도로 운송이 더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70km까지는 도로 운송이 더 저렴한 거고, 70km 이후에서부터는 이 철도 운송의 그래프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기 때문에 철도 운송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즉 어느 지점이 이 도로 운송과 철도 운송의 비용이 같아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철도 운송이 저렴해지냐, 그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트반 공식을 통해서 산출한 거리 이전까지는 도로 운송이 유리한 거고, 그 이후부터는 철도 운송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다시 보면 채트반 공식은 운송 거리에 따른 이 화물 자동차 운송과 철도 운송의 선택 기준으로 활용된다. 맞는 거죠? 우리가 이 거리까지 도로 운송을 선택하고 그 이후부터는 철도 운송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4번 채트반 공식은 비용 요소를 이용하여 화물 자동차 경쟁 가능 거리의 한계를 산정한다.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리가 우리가 한계 분기점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5번 채트방 공식으로 산출된 경계점 거리 이내에서는 화물 자동차 운송보다는 철도 운송이 유리하다. 아니죠. 바뀌었죠. 우리가 이 거리 이내에서는 뭐가 더 유리하다 그랬어요? 도로 운송이 더 유리하는 거니까 이 화물 자동차 운송이 철도 운송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49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운임 산정 기준은, 자, 첫 번째 볼게요. 양모, 면화, 코르크, 목재, 자동차 등과 같이 중량에 비해서 부피가 큰 화물에 적용이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무게에 비해서 우리가 부피에 큰 화물에 적용이 된다. 즉, 그 말은 무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피가 더 많이 나가면, 부피가 즉 더 많이 크면 우리가 요금을 더 많이 내게 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드럼, 배럴, 롤 등과 같이 화물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화물에 적용이 된다. 즉, 이거는 무슨 공간이에요? 바로 부적 공간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장소에다가 화물을 꽉꽉 실어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뭐 드럼통을 이렇게 쌓았다. 드럼통을 이렇게 쌓았다 하면 이렇게 나머지 우리가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공간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공간은 이 운송인 입장에서는 요거까지 다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부적 공간, 적재하지 않은 공간이라 해서 부적 공간이라고 했고, 요게 책정되는 운임은 부적 운임이라고 했어요. 요것도 부피 기준으로 지금 운임을 산정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딱 봤을 때 중량 기준, 용적 기준, 종가 기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부피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정답은 뭐예요? 용적 기준이다. 용적 기준이 이 부피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일정 비율의 손실 공간을 감안해서 운임을 부과한다. 즉 이렇게 부적 공간을 우리가 고려해서 운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 스페이스당 얼마 이렇게 그냥 운임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화물은 통상 이들 손실 공간을 포함시킨 적화계수를 적용한다. 즉 이 부적 운임을 함께 계산해서 우리가 운임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50번 화물 자동차의 구조에 의한 분류상 전용 특장차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구조에 의한 분류상 전용 특장차를 배웠었죠. 다양한 이 전용 특장차를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교재에서. 자, 전용 특장차라는 게 그럼 정확히 뭐냐? 우리가 특정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끔 아예 개조된 차량을 말하는 거예요. 즉 특정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할 수 있게끔 만든 특수한 차량이 전용 특장차인데,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기억, 덤프트럭. 덤프트럭은 뭐예요? 우리가 공사장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트럭의 뒷면이 기울면서 모래나 자갈들을 이렇게 하역할 수 있는 그런 트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덤프트럭은 이런 모래나 자갈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끔 전용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맞고요. 자, 니은 분립체 운송차. 분립체 운송차도 맞죠. 분립체라는 게 뭐예요? 뭐 가령 뭐 곡물이라든지 이렇게 벌크 화물들, 곡물 등 이런 벌크 화물들을 운송하기 쉽게 우리가 트럭 뒤에 거의 이제 원통형의 그냥 뭐 통이 있어요. 그런 통에다가 그냥 이런 것들을 쏟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따로 포장을 안 해도 되고, 즉 이런 곡물 같은 것들을 포장하지 않고 그냥 운송하기 쉽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분립체 운송차도 이 전용 특장차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디귿 적화 하역 합리화차. 자, 요거는 뭐예요? 합리화 특장차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전용 특장차가 아니라 합리화 특장차, 합리화 차량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합리화 특장차는 뭐예요? 이렇게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데 합리화, 즉 빠르게 우리가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이 구조가 설계된 차량,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합리화 특장차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적화 그리고 화역에 합리화된 차량 외에도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령 뭐 적재함 내에서 화물을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뭐 적재함을 그냥 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옆에서도 열고 아니면 뭐 위에서도 열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화물을 싣고 내리게끔 하는 방법도 합리화 특장차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었고, 그 외에도 또 뭐 가령 우리가 화물을 내리지 않고 그냥 적재함만 따로 분리해내서 다른 차량에 그걸 다시 실어서 이렇게 운송하는 뭐 시스템 차량,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즉 이 합리화 특장차는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구조함 내 일부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운송의 다양한 처리 과정들을 편리하게끔 구조를 개선한 것들을 합리화 특장차라고 해요. 자, 그럼 요거는 전용 특장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겠죠. 자, 측면 전개차. 자, 보통은 우리가 택배 차량 생각하면 뭐 뒤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가 열리게끔 해서 옆에서 우리가 화물을 싣고 내리는 걸 좀 쉽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합리화 특장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용 특장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액체 운송차, 이거는 액체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끔 이 차량 뒤에 뭐 탱크가 있다든지 탱크 로리가 있다든지 그런 차량을 우리는 액체 운송차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액체라는 운송물을 전용해서 우리가 운송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인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화물 자동차의 운행 제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화물 자동차의 운행 제한 기준은 뭐예요? 총 중량을 40톤을 초과하거나 혹은 축 하중을 10톤을 초과하면 우리가 이 운행 제한에 안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축 하중 10톤을 초과한 거, 자, 여기서 축 하중은 없고 총 중량만 있기 때문에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넘은 것들은 운행 제한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적재 정량을 초과해서 적재한 건데 이게 10% 이상을 초과하면 10%를 초과하면 우리가 이것도 운행 제한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적재 정량을 맞춰서 적재해야 됩니다. 자, 다음 52번 폴 트레일러 트럭. 자, 폴 트레일러라고 하면 우리가 딱 알아야겠죠? 트레일러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데 어떤 걸 운송하기에 적합한 트럭이었어요? 바로 장척 화물. 뭐 예를 들어서 전봇대라든지 뭐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큰 것들을 우리가 운송하기에 적합한 트레일러 트럭이 폴 트레일러 트럭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트랙터에 턴테이블을 설치하고 트레일러를 연결한 후에 대형 파이프나 H형강, 교각, 대형 목재 등 장척물, 여기 나왔죠? 장척물 수송에 사용한다. 딱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에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트레일러 자체도 바디를 가지고 있으면 중소형이다. 자, 중소형 아닙니다. 이렇게 전봇대라든지 뭐 교각, 대형 목재를 실으려면 상당히 커야 됩니다. 자, 3번 트레일러 일부 하중을 트랙터가 부담하는 것으로 측면에 미닫이문이 장착되어 있다. 미닫이문 없습니다. 없어야 우리가 긴 것들을 편리하게 실을 수 있겠죠. 자, 4번 컨테이너 트랙터는 트레일러 2량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즉 이 트레일러 2개를 연결해서 운송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더블 트레일러 트럭, 더블 트레일러 트럭에 대한 얘기입니다. 폴 트레일러 트럭이 아니에요. 자, 5번 대형 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자동차를 연결해서 사용한다. 자,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모듈 트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53번 화물 자동차 운송의 고정비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운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이냐? 고정비는 우리가 운송의 거리에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뭐였어요? 우리가 운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들어가는 비용들이 변동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서 우리가 운임을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고정비 항목이 맞는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의 유류비란 거는 우리가 기름값이죠. 많이 운송하면 운송할수록 유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비고요. 자, 수리비도 고장 나면 우리가 많이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수리할 게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변동비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가 아니에요. 자, 감가상각비란 건 뭐예요? 우리가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산을 일정 부분 이 감가를 해주는 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뭐 가령 우리가 자동차를 뭐 5천만 원에 샀다라고 해서 매년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매년 우리가 이 차량의 가치가 5천만 원이 아니겠죠. 이 감가상각비를 빼주면서 일정 금액을 빼주면서 해당 차량의 감가가 돼서 중고차라고 팔 때 싸게 팔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매달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재무제표에 올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고정비입니다. 매달 감가상각비를 책정을 하는 거예요. 자, 윤활유비 이것도 뭐 유류비처럼 운송에 따라서 발생하는 변동비고요. 도로 통행료, 톨비 이런 것도 우리가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감가상각비가 고정비 항목이고요. 자, 54번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위험물 수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운 적이 없고 쉽게 나오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지엽적인 부분, 시험에 이렇게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부분을 공부하기보다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려도 전혀 합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컨테이너는 위험물을 수납하기 전에 충분히 청소, 건조되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위험물을 실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저분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이동, 전도, 충격, 마찰, 압력 손상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당연히 뭐 맞는 얘기죠. 자, 3번 위험물의 어느 부분도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수납한 후에 컨테이너 문을 닫아야 된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위험물의 일부가 돌출돼서 부딪히면 사고가 나겠죠. 자, 4번 위험물을 컨테이너 일부에만 수납하는 경우, 즉 일부만 위험물을 넣는 겁니다. 다른 거랑 같이. 위험물을 컨테이너 문에서 먼 곳에 수납해야 된다? 아니죠. 가까운 곳에 수납을 해야 우리가 비상시에도 위험물을 빨리 꺼내서 다른 물품들이랑 분리해서 우리가 위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물을 수납할 때는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수납을 해야 된다. 왜? 빨리빨리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4번입니다. 5번 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를 여닫는 문의 잠금 장치, 봉인은 비상시에 지체 없이 열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빨리 그것을 빼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문을 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55번 목재, 강재, 승용차, 기계류 등과 같은 중량 화물. 자, 중량 화물이란 거는 무거운 화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지붕과 벽을 제거하고 지붕과 벽이 없다라는 거죠. 4개의 모서리에 기둥과 버팀대만 두어서 전후, 좌우, 위쪽에서 적재하역할 수 있는 컨테이너. 자, 우리가 보통 컨테이너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밀폐형의 컨테이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컨테이너도 종류를 다양하게 배웠죠. 자, 여기서 배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나온 것은 지붕과 벽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뻥 뚫린 거죠. 지붕이. 이것도 없고 벽도 없고. 자, 그럼 컨테이너가 뭐냐? 밑바닥만 있고 여기에 뭐만 있다? 기둥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둥만 있는 컨테이너. 우리가 이거 양쪽에서 위에서 어디서 편하게 적재하기 위해서 만든 이 컨테이너 뭐라 그랬어요? 플랫 랙 컨테이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5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철도 운송 서비스의 형태는,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되면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철도 화물역 또는 터미널 간을 직송 운행하는 열차. 중요한 건 뭐예요? 직송 운행하는 전용 열차. 자, 공부가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것만 보고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블록 트레인이죠. 자, 블록 트레인이 직송, 직행 운행 화차기 때문에 우리가 터미널 간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운행하는 열차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중간역을 거치지 않고 최초 출발역부터 최종 도착역까지 직송 서비스. 자, 이것도 직송 운행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철도 도로 복합 운송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가 바로 블록 트레인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이번에 커플링 앤 쉐어링 트레인.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뭐 가령 기차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차가 여러 개의 기차가 막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만나서 A, B, C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을 하다가 또 도착지에서는 또 A, B, C 이렇게 나누어서 또 각자의 목적지를 이동하면서 운송하는 트레인 시스템, 이게 바로 커플링 앤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리고 3번은 라이너 트레인. 우리가 장거리 구간에서 여러 개의 소규모 터미널을 거치면서 픽업하고 딜리버리하는 시스템이 라이너 트레인이라고 했었고요. 자, 4번의 셔틀 트레인.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했다? 루프형 구간. 루프형 구간에서 운송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가령 철도가 노선이 이렇게 쭉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루프형 구간으로 우리가 운송하는 경우에 이가
셔틀 트레인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루프형으로 나오는 형태의 운송 서비스 형태가 셔틀 트레인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블록 트레인과 반면에 이 화차의 수와 타입이 어떻게 돼 있다?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셔틀 트레인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자, 5번에 싱글 웨이건 트레인, 복수의 중간 터미널을 거치면서 운행하는 게 싱글 웨이건 트레인이라고 배웠었죠. 자, 어찌됐든 이 박스 안에 맞는 설명은 블록 트레인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57번 우리나라 철도 화물의 운임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화차 취급 운임, 컨테이너 취급 운임, 혼재 운임으로 구성된다. 맞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화차는 뭐다? 우리가 이 한 량, 두 량이냐 세 량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량 기준으로 우리가 운임을 부과하는 거.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에 따라서 컨테이너 운임률을 적용하는 거. 혼재 운임은 소량의 다양한 화물들, 즉 이 소량의 다양한 화물들을 한 번에 섞어서 운임을 할 때, 운송을 할 때 책정하는 운임이 혼재 운임이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2번 화차 취급 운임 중에서 특대 화물, 위험 화물, 귀중품의 운송은 할증이 적용된다. 맞죠? 운송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자, 3번 화차 취급 운임 중에서 정량화된 대량 화물이나 파레트 화물의 운송은 할인이 적용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4번 냉동 컨테이너의 운송은 할증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냉동 컨테이너를 또 이용하려면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자, 5번 공 컨테이너. 자, 공 컨테이너는 아무 화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빈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 컨테이너는 당연히 실은 거겠죠. 공 컨테이너와 적 컨테이너의 운송은 할증이 적용된다. 자, 아닙니다. 공 컨테이너는 우리가 화물을 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운송하기가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재한 컨테이너의 운임률의 몇 퍼센트를 적용한다? 74%, 즉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좀 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 컨테이너는 적 컨테이너의 운임률의 74%를 적용해서 우리가 운임을 책정하기 때문에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겠죠. 어떤 게? 공 컨테이너가.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 5번이게 되겠죠. 자, 이 74%라는 이 숫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5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륙 횡단 철도 서비스 형태는, 자, 보기를 보니까 다양한 랜드 브릿지가 나오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종류들을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면서 봤었습니다. 자, 그럼 박스 안에 보면 아시아 극동 지역의 화물을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서 북미 동부 연안의 항만까지 해상 운송을 실시하고 철도 및 트럭을 이용해서 내륙 지역까지 운송한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여기 일본이 있겠고, 우리나라가 있는 곳이 이제 극동 지역이죠. 태평양을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가기 전에,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게 북미에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운송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북미 서안에 도착해서 여기서 철도나 뭐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송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아시아 극동 지역의 화물을 파나마 운하. 자, 파나마 운하라는 거는 여기에 파나마 운하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려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여기를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미 동부의 연안의 항만, 즉 이렇게 동부의 연안에 있는 항만에 가서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해상 운송을 끝내고 철도 및 트럭을 이용해서 이 내륙 지역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처음에 서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여기를 통과하고 동부에 있는 이 항구에 도착해서 여기서 철도 운송이라든지 도로 운송을 통해서 내륙 지역을 운송하는 거.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리버스 IPI 운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볼게요. 저 ALB는 뭐예요? ALB는 아메리칸, 즉 이 북미 중에서 미국을 우리가 건너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안에 왔다가 이 미국을 쭉 횡단을 해서 여기서 도로 운송이나 뭐 철도 운송으로 이렇게 쭉 횡단을 한 후에 동부 연안에 있는 항구에 와서 여기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게 바로 ALB고요. 자, MLB는 이렇게 극동 지방에서
이 북미 서안으로 와서 서안에서 이렇게 동안까지 딱 이동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운송, 이게 바로 MLB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유럽으로 가면 ALB고 여기 북미 동안에서 끝나면 MLB다. 자, IPI는 우리가 요 RIPI에서 R이 없어진 거죠. 자, 그 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북미 서안에 와서 여기서 도로 운송이나 뭐 철도 운송을 이용해서 내륙 지방에 들어가서 운송이 종료되는 게 IPI고, RIPI 즉 리버스는 거꾸로 갔다는 거니까 이 파나마를 통해서 북미 동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도로 운송이나 철도 운송을 통해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게 RIPI입니다. 자, 5번에 CLB 즉 캐네디안 랜드 브릿지, 우리가 이렇게 미국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캐나다가 있죠. 이 캐나다. ALB는 이 미국을 대륙 삼아서 교량 삼아서 가는 건데, CLB는 이렇게 캐나다 서안에 가서 캐나다를 횡단하고 캐나다 동부에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게 CLB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59번 보겠습니다. 철도 운송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철도 운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장거리 대량 화물의 운송에 유리하다. 자, 맞죠? 우리가 도로 운송에 비해서 장거리 그리고 화물을 더 많이 실을 때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고요. 2번 타 운송 수단과의 연계 없이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 아니죠. 자, 우리가 철도 운송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이 철도가 우리 집 앞까지 오는 게 아니겠죠. 철도역에 도착해서 그 화물을 도로 운송으로 전환을 해서 이 도로 운송에 자동차가 우리 집 앞까지 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하려면 타 운송 수단과 연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안전도가 높고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이다. 자, 도로 운송에 비해서 당연히 안전도가 높겠죠. 뭐 날씨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이라고 우리가 배웠었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철도역에 있기 때문에 맞고요. 5번 계획적인 운송이 가능하다. 즉 우리가 열차는 이 스케줄이 다 딱 나와 있죠. 그래서 해당 시각에 출발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6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상 운임의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운임을 선택할 때 산정 기준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산정 기준의 내용이 이거 박스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운임 단위를 무게 기준인 중량톤과 부피 기준인 용적톤으로 산출을 하고, 즉 이 운임을 산출할 때 무게냐 아니면 크기, 부피냐에 따라서 한번 산출을 해보고 원칙적으로 운송인에게 유리한 거, 즉 더 많이 요금이 책정되는 것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운임통. 자, 이건 뭐예요? 4번의 리베뉴톤이죠. RT라고도 합니다. 뭐 롱톤, 숏톤, 매트릭톤은 우리가 무역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어떠한 톤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 할 때 그 톤수를 우리가 결정할 때 쓰는 조건이고, 이 그로스톤은 우리가 이 선박 톤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총 톤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임 산정 기준은 4번이다. 자, 여기서는 운임 산정 기준이 박스가 없어도 이 4번밖에 없기 때문에 박스가 없어도 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40번에서 60번까지 문제를 살펴봤고요. 61번부터 80번까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